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일정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은 최서원 피고인 사건하고 거의 한 몸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본래 1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8일 이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부에서 이 선고 일자를 2월 1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본래 최소한 피고인 사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심 선고 전에 이 판결을 하려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이후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대통령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아씨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재판부의 공식 발표는 일단 1심 선고를 이제 최서원 피고인 그리고 안종범 수석 그다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세 사람에 대한 선고지만은 사실은 대통령 사건과 바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러면 왜 연기를 했느냐? 재판부에서 밝힌 연기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가 기록이 너무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록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죠. 기록이 25만 페이지입니다. 25만 페이지가 어느 정도냐? A4 용지 25만 페이지. 제가 오늘 이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 기자실을 쓴 책인데 이 책이 43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이 책 소위 500건이라 생각하면 돼요. 기록이. 이 책을 500건 사놨다 기록이. 그 정도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기록이 방대하다는 걸 또 못 느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대통령 공소장을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공소장은 뭐냐?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술한 이 범죄 사실 이 내용입니다. 자, 옛날에 제가 80년대 90년대 기자 생활할 때 이 공소장 보면은 거의 이 A4 용지 2장 석 장 안 넘어갑니다.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범죄를 했고 무슨 뇌물 받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혐의가 몇 가지입니까? 18가지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혐의 18가지 A4 용지 하나에 딱 범죄 사실 하나씩만 범죄 혐의 사실에는 혐의 하나씩만 딱딱 기록하면은 A4 용지 18장이면 공소장 기록됩니다. 자, 대통령 공소장 A4 용지 128매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기록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공소장은 대통령 최소한 피고인 그리고 신동빈 전부 다 뇌물로 엮어놓은 그 공소장인데 이것 말고 자 최소한 피고인은 제일 처음에 검찰 가서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입니다. 검찰 가서 조사받고 공소장 하나 딱 있습니다. 이 공소장이 몇 페이지냐? 39페이지입니다. 이런 공소장이 최초에 검찰 특수본 1기에서 이런 공소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 공소장 51페이지짜리입니다. 이 공소장은 뭐냐? 특검에서 만든 겁니다. 또 특검에서 최소한 피고인한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특검 없어지니까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입니다. 2기에서 이제 대통령 최서원 소위 안종범 대통령 최서원 그리고 신동빈 이게 한 게 128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소장만 범죄 사실 요약한 것만 이 정도 됩니다. 얼마나 그럼 나머지 기록들은 방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공소장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이제 넘겨가면서 법원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다. 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런 근거로 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본법원은 본 법정에서 이 증거들을 모아서 쭉 조사를 해본 결과 검찰의 주장이 맞다. 또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 하나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법원은.
이걸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록을 다 읽어야 되고 다 판단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록이 너무 방대하다. 그 재판부의 주장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쟁점이 많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다투는 쟁점이 많다. 왜? 자, 김종 차관, 대통령께서 말이지 자기 앞에서 그 정유연도 아니고 정유라 승마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김종 차관의 진술, 그게 과연 진짜 믿어도 될 거냐 못 믿을 것이냐, 법률적 용어로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런 다툼. 그 다음에 박으로 승마협회 전무,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으로가 한 모든 이야기들은 최소한 피고인이 시켜서 다 했습니다 하는 이 진술들, 이걸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박재홍, 잘 아실 거예요. 국가대표 승마 선수를 했고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박재홍 감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게 참 다 믿을 수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 거고. 다음 안종범 수첩, 제가 업무수첩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수첩, 안종범 업무수첩. 자,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이 사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 그걸 과연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쟁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승마 지원, 이게 뇌물이냐 단순 뇌물이냐 아니면 제3자 뇌물이냐, 이런 다툼도 있는 거예요. 다툼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판부로서는 이 판결문을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재판부가 소위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놀면서 판결문을 쓴다 하면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재판부 보세요. 지금 하루에 3번씩 대통령 재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법정에 안 나오시더라도 국선 변호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하나 쟁점들 다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고, 그럼 남은 시간에 이 기록을 다 읽어야 되니까. 뭐, 4번에다가 정인이 하루에 4-5명 옛날에 대통령 계실 때는 4번이었는데 지금 3번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3번으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판결문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A4 용지로 이거 2배 됩니다. 280몇 장입니다. 그 정도로 이래 두껍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그래서 자, 재판부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연장했다 하는 게 이제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선고 연기한 건 잘 된 거네요? 결국.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사실 이게 1월 8일 날 오후 제가 3시 조금 넘어서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최소한 피고인 판결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날 1월 8일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이런 이유로 선고를 좀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언급은 있었지만은 2월 13일 날 선고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제 오전 재판 끝내고 오후에 소위 재판장 좌우 배석 판사 회의를 한 끝에 좋다 그러면 2월 13일로 합시다. 이가 법원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기자들 불러가지고 2월 13일 선고 연기했습니다 발표할 건데, 이 재판부가 차분하고 지금 냉정하게 이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판부가 이런 거는 언론 플레이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왜 안 할까?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선고 연기가 과연 대통령한테 진짜 복이 될 거냐 아니면 독약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여쭤보니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는 소위 덕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아쉬운 실도 있어요. 무슨 실이 있느냐.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예를 들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최소한 피고인과 대통령이 1심입니다. 1심이 2심을 소위 말해가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심은 결국 2심에서 나온 그 결과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참 한번 다툴 만한 그 기회가 박탈당한 게 아니냐 하는, 소위 말해서 조금 불리하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많은 변호사들 이야기는 덕이다, 복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바로 이런 코멘트를 딱 하시는 거예요. 재판부가 자 1월 26일 선고한다 했다. 그리고 유죄라고 심지어를 굳혔다. 그러면 판단하면 되지. 왜 선고 연기하겠느냐고. 유죄라 심지어 굳혔으면은 그대로 가면 되지. 그러나 그걸
연기를 했다는 거는 아하 결국은 재판부도 뭔가 지금 망설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소위 상당히 좋은 신호다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법조계의 지금 시각입니다. 또 자 보십시오.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은 소위 뇌물을 수수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뭡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에요. 아니,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준 사람을 예를 들어 뭐 죄가 없다 해놓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또 죄가 있다 하면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2심 판결하고 1심 판결이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 법원 내부의 조정. 이게 완전 엉뚱한 판결을 놓으면은 아니 국민들이 진짜 1심을 믿어야 되느냐 2심 믿어야 되느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나쁜 현상이 아니다. 법원 내에서도 판사들이 좀 의견을 교환하나요?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의견 교환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시점인데 자 2월 달에 우리 구정이란 명절이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2월 5일이에요. 2월 5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은 구정을 진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창올림픽이에요. 2월 9일부터 2월 25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 중 뭐 이른바 그 세계인의 축제가 평창에서 열립니다. 그런 판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감옥에 가다 놓는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뇌물죄로 이상하게 뭐 엮는다? 이게 과연 국제적인 여론이 좋을까 하는 이런 시기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론을 볼 때 결국 이 1심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연기는 최소한 피고인뿐만 아니고 결국 대통령을 겨냥한 그 선고예요. 그 연기한 거는 이건 나쁘지 않다 하는 게 법조계의 준평입니다.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 노승일이라고 아시죠? 국회 청문회 할 때 뭐 의인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승일이란 사나이가 뭐 국회 나와가지고 코아 스포츠는 최순실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대통령과 최순실이 삼성의 돈 빼먹었다고 온 국민 앞에서 방송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코아 스포츠에 지금 이 항소심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게 그러면 검찰이나 특검 조항은 뭐냐? 코아 스포츠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회사다. 그래서 일로 돈이 간 거는 결국은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한테 갔다 하는 게 특검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특검하고 검찰이 독일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독일 가서 코아 스포츠 있는지 보고 이 진짜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노승일의 진술밖에 없어요. 노승일의 진술. 노승일이가 페이퍼 컴퍼니라 하니까 그래서 이 노승일을 법정에 불러냈습니다. 법정에 증인 불러내가지고 자, 이 코아 스포츠가 진짜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던 날 저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경재 변호사 딱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쭉 물으면서 자 노승일 증인은 독일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코아 스포츠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막기 위해서 고영태가 그걸 맡아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독일로 갔습니다요. 이경재 변호사 묻습니다. 증인은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 대화 정도 영어를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노승일 못합니다. 증인은 독일 할 줄 아세요? 못합니다예요. 자 독일에서 소위 말해가 법인 설립 운영하러 간 사람이 자 그걸 못해요. 그 사람 자기 명함에 있는 자기 타이틀도 영어를 모른다고 저희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다시 계속 추구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독일에 가서 한 게 일단 코아 스포츠라는 회사가 들어갈 임대 사무실 자 그거 구했죠. 예. 그럼 그 사무실에 직기 증인이 구했죠. 예. 그 사무실에 컴퓨터 증인이 다 설치하고 다 했죠. 예. 그 변호사 묻습니다. 그러면은 페이퍼 컴퍼니인데 종이 회사인데 사무실은 왜 필요하며 직기는 왜 필요하며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하니까 노승일 증인 대해서 그렇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최순실의 1인 회사기 때문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이 회사를 했다가 이제는 최순실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참 법정에서 그거 보면서 야, 참 저런 말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다는 거. 그리고 소위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사 오테이 변호사가 독일도 갔다 오고 네덜란드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코아스포츠가 독일 법에 따라서 이게 설립이 됐고, 그리고 소위 독일의 공인회계사가 세금 처리를 다 했고, 여기 직원들은 독일 취업비자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걸 다 서류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코아스포츠는 이 절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닙니다 하는 거를 전부 다 내가지고, 그래서 이거 노성일 진술, 그 진술에 지금 의존해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반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하려고 하면 이 사건이 뭡니까? 뇌물 사건 아닙니까? 그럼 뇌물 사건은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같은 법정에 딱 세워가지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 사람한테 네 어떻게 줬느냐? 당신 그럼 이렇게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해야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재판 보면서 이재용 재판이나 대통령 사건이나 똑같은 건데 뇌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따로 한다는 게 언젠가는 같이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그게 박영수 특검의 작품입니다. 박영수 특검 주장 그거 아닙니까? 이재용 재판, 삼성 재판을 세계적인 재판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별도로 개소해버린 거예요. 뇌물 준 사람 따로, 뇌물 받은 사람 따로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로 배당이 되고, 뇌물 받은 사람 대통령 최소한 피고인은 22부로 배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쪽이 한쪽 부분에 이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뇌물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이제 대통령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을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좀 진술해달라 했는데, 이재용,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 5사람 다 대통령 재판에 나왔습니다. 증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은 거부합니다. 진술 안 해버렸습니다. 자,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도 이재용 재판, 그 재판에 아예 증인으로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재용 재판부에서는 대통령과 최순실 기록을 못 봅니다.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 삼성 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1심에서 판결문을 나왔으니까 그 판결문만 형사 22부에 와가 그 판결문만 갖다 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뇌물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판결문만 봐가는 안 되고, 저도 이 삼성 승마 뇌물 이 관련해가 기록을 쫙 보니까 아주 막 세세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형사 22부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김세윤 재판장이 보셔야 되는데, 그 기록만 8만 페이지입니다. 이미 25만 페이지에 그거 보려면 다시 또 8만 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판결문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생생한 육성이 그 재판 기록 8만 페이지 속에 그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박영수 특검이 준 사람 받은 사람 같이 해보면 될 건데 왜 창피 주려고 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대통령은 불참하셨지만은 최소한 피고는 2심에서 나갔습니다. 삼성 승마 관련해가지고 나가야 이재용 부회장 도움이 되니까 최소한 피고의 그때 법정에 출두한 그 법정, 제가 사실은 현장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 보고 대신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니까 저는 그때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혔고요. 최순 씨가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니고, 예. 네, 화가 나갖고 막 울부짖듯이. 아니요. 근데 울부짖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최소한 피고인은 본인은 알고 있어요. 독일에서 승마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아니까 그걸 갖고 검찰, 특검, 그 검찰에 그대로 다 공격을 다 합니다. 너그 주장 이런 이유로 틀렸다. 너그 주장 또 틀렸다. 물론 그 법정에서 최소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잠깐 신문에 실렸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은 검찰이나 특검은 진짜 얼굴 못 듭니다. 제가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막 일방적으로 최소한 피고인이 그 법정의 분위기를 확 쥐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용 항소심 분위기가 달라지고 지금 정형식 재판장께서도 아니 이거 뇌물 단순 뇌물 그러는데 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 코아 스포츠 갔으니까 그래 단순 뇌물은 소위 주의적 청구 주된 청구를 하고 소위 말해가 코아 스포츠를 갔으니까 제3자 뇌물을 예비적 청구로 해가지고 그래 공소사를 2개로 붙여라. 그 얘기는 뭐냐? 뇌물도 제가 안 되고 제3자 뇌물 해도 제가 안 된다는 그런 재판부의 뜻이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검찰은 급하게 공소장까지 변경을 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 피고인의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간 이후에 재판부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 한 것 같고요. 예, 그날 뭐 재판에서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검사들하고 변호사한테 소리쳤어요. 안드레아스를 불러서 증인을 불러라고 제가 얘기를 쳤는데요. 좀 답답한 그러니까 재판이었었고요. 그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자 삼성전자가 코아스포츠에 간 돈이 73억입니다. 73억 중에 절반은 뭐냐? 말값이에요. 말값. 그건 삼성전자 재산이고 그걸 특검이나 검찰은 그래도 그것도 최소한껏 하지만은 그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 말값이고 삼성전자 맞고 나머지 그럼 한 36억 되는 거. 자 그거는 자 마필 관리사 이건희 다음에 선수 정조라 그 직원들 봉급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게 컨설팅 비용 봉급으로.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저희 집회 나가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겠고요. 네. 하여튼 저희 뭐 길에서도 동조해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국민 여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지지율 70% 이상이다. 그래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여론조사 그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 뜯어봤습니다. 국민행복지수입니다. 이게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걸 어디서 했느냐?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국가미래연구원. 그 원장은 누구냐? 김광두 교수입니다. 김광두 교수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기구인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그의 부회장입니다. 그 김광두 교수가 만든 민간 연구기관이 국가미래연구원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최근에 자 국민의 행복지수 이 발표했습니다. 분기마다 발표합니다. 딱 발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하락했다 하는 발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행복지수는 뭐냐? 이 분기마다 1인당 가계부채 그리고 물가, 교육비, 주거비 이래서 34개 항목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기마다 쭉 발표된 걸 보면은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2016년 2분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제일 높았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분기, 그래 2016년 연말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론이 대통령을 소위 말해가지고 진짜 검증되지 않은 허위 기사로 대통령을 마구 공격하던 이른바 언론의 광란시대입니다. 그때부터 국민행복지수가 하락세로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 작년 3분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요. 3분기 국민행복지수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 국민행복지수가 박근혜 정부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선일보가 정세균 국회의장실하고 함께 이제 한국갤럽에다 의뢰를 냈습니다. 뭐냐? 신년도 국민 경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에요. 국민 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그럼 이거는 우체국하고 조선일보도 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합동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거기 딱 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한테 다 복지 혜택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에 아주 부정적이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해달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거고, 다음에 문재인 정부 자랑하는 게 또 뭡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응답자의 48.2%입니다. 2%가 자, 하는 일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비정규직은 무조건 정규직이 아니고 하는 일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 이거 19.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재벌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 52.8%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다. 이게 국민의 52.8%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이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38.8%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언론인에서 만드는 이게 이제 소위 월간지입니다. 요거는 요번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기관 글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 들어봤는데, 대한언론인은 뭐냐? 전현직 기자들 모임이에요. 이 언론인에서 소위 전현직 회원, 그리고 언론학자, 언론 관련 기관 직원 200명, 그러니까 모집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명인데 다만 조사 방법은 전화가 아니고 ARS 이런 쪽이 아니고 설문지를 돌린 겁니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여론을 쫙 들어본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의 대의가 원로 언론인의 절반 조금 넘는 응답자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런 평가예요. 그리고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50% 이상이 매우 나빠질 것이다. 이게 언론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51.6%가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33.9%가 신뢰하지 않는다. 조금 약하게.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이다 하는 게 9.7%고 신뢰한다. 4.8%예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 70%인데 문재인 정부 정책 지지하는 거 신뢰한다. 4.8%입니다. 언론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 이거 어떻게 보느냐. 77.7%가 부패 척결이란 미명의 정치보복이다. 적폐청산 뭐냐? 정치보복이다. 언론인들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정치개혁의 순위를 한번 매겨주세요 하니까 다 나옵니다. 1번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정체성. 대한민국 정통성하고 정체성을 일단 확립해달라 이거죠. 정통성과 정체성. 그럼 그 다음에 선전선동과 표퓰리즘. 그러니까 대중인기주의, 표퓰리즘 정치 하지 마세요. 정치 지향하세요. 세 번째, 청와대 하명 정치수사 하지 마라.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공론화위원회. 저 지난번에 원전공사 한이 한다 만다 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 이런 건 남용하지 말아달라. 국가 예산 낭비 아니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와 세비, 국회의원 수 줄이고 세비도 줄여라. 이런 순으로 쫙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뭐 신문에는 뭐 리얼미티 조사에 따르면은 뭐 70% 이상이 가고 뭐 이래 한다는데, 사실 보십시오. 국회의장실하고 여론조사, 언론인, 전 현직 언론인들 여론조사, 자 국가행복지수, 그것도 소위 김강도 교수와는 국가발전연구원에서 한 참 그런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어떤 평가,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지금 알아야 되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와 있는데, 결국 사회 분위기가 이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최근에 제가 이제 엊그제 조선을 보니까 바로 이 판사들만이 전용으로서는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익명으로 글한데, 이 방에 판사들끼리 지금 막 소위 뭐 XX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완장을 찬 판사는 완장을 차지하는 판사들한테 개 XX고, 그러면서 적폐청산부터 해가지고 막 험한 욕설이 지금 막 퍼지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판사들 입마저 지금 이런 험악한 세상. 그래서 법원에서도 너무나 이런 안 좋은 분위기, 완장찬 사람들의 행포가 심하게 되면 결국은 반작용이 생깁니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법원 분위기도 그렇고 결코 옛날 2016년 10월, 12월 그때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빨리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좋은 소식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지휘하는 대로 이런 재판 일정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1심 연기가 과연 대통령한테 득이 될까? 수입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뭐 짚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 기자님만 바라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